이 낚싯배 사고 수사 결과 오전 얘기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움직이는 소식 가운데 아마 이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천히 이영학 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영학과 딸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났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좀 덤덤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이 이제 범행을 사실 상당 부분 많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대면대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같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게 되면 옆에 앉거나 뭐 한 자리 띄어서 앉거나 아니면 지금 둘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도 있는데 법정에서 보인 모습에 따르면 둘이 뭐 눈도 전혀 마주치지 않고요. 그리고 딸 역시나 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쳐다본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아예 정말 서로 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정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아버지는 증인석에 딸은 피고인석에 참 기구한 운명의 모녀였는데 어쨌든 이 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평소에 본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예, 그 딸은 왜 자신이 아버지의 지시를 그렇게 황당한 지시를 순순히 따랐느냐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고 특히 아버지한테 가방으로 맞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또 맞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건데 이영학은 아니다. 폭행은 거의 하지 않았고 물론 때린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폭언 정도 했을 뿐이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강아지 6마리를 한꺼번에 망치로 이렇게 살해한 적이 있다고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엄마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딸이 더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특별히 뭐 때린다고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 얘기를 순순히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뭐 폭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지만 설사 폭행이 비교적 뭐 많은 횟수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폭언만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하는 모습만 곁에서 지켜봐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조종을 당할 수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새삼 또 이영학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은 강아지 6마리를 한꺼번에 망치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잔혹한 성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픽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김복준 교수님. 이 딸 이모 양이 그러니까 뭐 강아지 6마리 그러고 들었고 아빠에게 맞을까 봐 가장 두려웠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요. 이건 뭐 본인도 이영학 본인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아내와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어떤 둔기로 살해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딸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아빠. 사실 내 앞에서 어떤 동물을 살해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심정적으로 엄청난 위협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포,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버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무서운 아빠한테 내가 어떠한 그 어떤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이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거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가담했으므로 형량에서 참작을 해달라.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겠지만 과거 이 양은 아버지의 범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과거 이 양의 모습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점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예, 양 변호사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이양을 봤던 프로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와 이양의 애착 관계는 정말 남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 나를 공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착을 보이면서 감싸주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분리가 돼서 어느 정도 조금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중화가 된다 그럴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본심을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양 역시도 아빠와 떨어져서 이제 변호인과 얘기를 하고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느끼면서 현실 감각을 조금 되찾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보자면 변호인도 사실은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서 예. 아빠로 인해서 사실은 강압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이양이 지금 이 쥐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조금은 감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설득과 또 이양이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조금 부연하면요. 예.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을 취급할 때 이제 이양 같은 경우 데려다가 조사를 하면서요. 현실 감각을 살려줍니다. 아, 아버지가 그동안 해온 행위, 엄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행하고 성매매시키고 했던 행위도 인식을 시키고 결국은 너를 시켜서 네 친구를 불러다가 약 먹이고 살해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계속 인식을 수사기관에서 시켜요. 예. 그래서 아마 이양 같은 경우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죄상을 정난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김 교수님, 예. 지금 이양이 재판에 들어서면서 아빠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는 이 점이 이양이 완전히 마음을 돌아섰다. 이제 현실 감각을 완벽히 익혔다라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애증입니다. 일단은 애증이군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를 죽인 사람, 엄마가 죽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을 그 범죄 행위의 어떤 그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사람.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라는 사람, 그 더더군다나 같은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동병상련의 관계. 그 다음에 엄마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한 그 아빠. 뭐 이런 거 등등이 복합하게 이제 그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외면을 하죠. 예.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범죄 심리 전문가도 이양의 심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위계나 위력이 이제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위가 이제 절대적이었던 아버지의 지시에 반대를 하거나 반격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위치였던 걸로 보여요.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리적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구치소에서 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실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이제 차례로 들어보니까 뭐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김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모르는 이영학의 만행과 여러 가지 또 밝혀지지 않은 여죄들도 딸의 목소리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딸이 자진해서 아버지의 다른 숨겨진 범죄를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이영학의 다른 여죄 사실, 다른 범죄를 발견하고 물어본다면 성실히 답변할 가능성은 있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구속돼 있다. 오늘 이제 아마 그 보석으로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씨요. 네.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영학이가 박 씨한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다른 저 여죄가 있다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박 씨라는 인물이 아직 뭐 저희가 갑자기 오랜만에 들어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인 도피. 범인 도피요. 그 이영학이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빌려주고 방을 얻어줬던 사람이 지금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오늘 그 보석으로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영학이가 신경 써야 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빠의 폭력성. 이영학의 사선 변호를 맡았던 김윤호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채널A 뉴스특급 제작진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놀림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방어 체계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복수할 생각을 항상 좀 딸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도 이영학과 자기 딸이 유전적인 같은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게 좀 심하지 않았나. 오로지 머릿속에는 지금 딸 생각밖에 없었고, 내가 이제 딸까지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하고요. 앞으로는 평생 딸을 못 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영학의 이제 사선 변호를 맡았던 분의 증언인데 예. 앞서 저희가 왜 강아지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 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방어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갖춰졌던 부분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영학은 오로지 딸 생각뿐이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영학이 과거부터 희귀병 때문에 놀림을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 체계가 아주 좀 예민하게 형성이 됐고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복수심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영학이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그 어떤 잔인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딸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아버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딸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애착을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영학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타인을 다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데 그 이기성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타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데 나라는 범주 안에 딸은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딸은 인간의 본능으로 따져봐도 어떤 자식은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이고 예. 또 이 경우에는 남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자기 유전자도 공유가 그 희귀병도 공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학이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애착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이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영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이용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공생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는 딸의 심경 변화 말고도 다소 충격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이영학이 이제 살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딸 휴대전화를 뒤져서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딸 친구 사진을 쭉 검색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내 아내와 비슷한 사람 얘를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소름이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그러니까 딸에게 얘기를 해서 친구를 데려오라라고 할 때도 처음에 엄마 역할을 너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맞아요. 역할을 할 친구를 좀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영학이 얼마나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SNS 이제 메신저에 그 프로필 사진 설정해 놓은 것을 보고 쭉 보다가 이제 얼굴을 보고 그 피해자를 골랐다는 게 굉장히 재질이 나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에 와서야 뭐 자백을 하고 본인이 법원에서 뭐 죄를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뭐 그거 역시도 뭐 법원에서 참작은 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속속이 다 알고 나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그 시각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렇게 피해자를 검색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딸한테 어떤 거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듣고 보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일반인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영학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영학이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아내 뭐 억울한 뭐 또 뭐 딸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영학이는 이 딸과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돈벌이의 수단이었어요. 딸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아내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 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가족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면 아내를 성매매 시키거나 혹은
딸을 범죄에 끌어들여 가지고 범행의 대상을 찾는 도구로 쓰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학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 변호사님 당초 오늘 딸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좀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아버지에게 좀 조종을 당한 모양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딸에 대한 구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범죄의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빠로 인해서 강압적인 그 심리, 종속관계에 인해서 정말 어떻게 거부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시킨 대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양형에 참작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명백하게 친구를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서 유인을 했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함에 있어서도 가방까지 같이 싣고 그리고 유기 장소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미뤄진 게 이제 정신감정을 하기로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아빠와 딸 사이의 종속적인 심리 관계를 예.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영학의 딸 심경변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해경의 낚싯배 수사 결과 발표. 오늘 움직이는 사건 사고 소식이 참 많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살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손자 곽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먼저 검찰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거액의 사례금과 노후 대체,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형의 사례를 교사하고 살인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계획적인 청부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문자로도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이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추후에 자신들이 스스로 입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무엇으로 그 입증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경찰이 확보한 각종 문자 메시지 보면요. 뭐 황해, 영화 황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부살인 그 전형적인 영화인데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살해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살해한 이후에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 또 그런 내용 말고도 또 많아요. 가족들하고 평생 그렇게 살 거냐, 뭐 등등이 여러 가지 증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떤 힘듭니다. 속낸지는 알 수가 없다. 예, 뭐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이 공판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큰 내용은 오간 건 아니지만 15일 그러니까 3일 뒤부터 구체적인 재판이 오간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다른 반격의 증거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교수님과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물증을 깰 만한 다른 뭔가 스모킹건이 있겠느냐라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뭐 다른 증거들을 제출을 당연히 할 것이고 본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의 주장들을 하겠지만 예. 하지만 본인이 보낸 직접 문자 메시지에 청부살인을 암시하는 그 문자 내용이 명백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낸 것이 뭐 진위가 아니라고 한다. 그 단순한 주장으로는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을 때 어떤 증거를 갖고 나올지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 같습니다. 예.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오전 움직이는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취급할 때 이제 이양 같은 경우 데려다가 조사를 하면서요 현실 감각을 살려줍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해온 행위, 엄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행하고 성매매시키고 했던 행위도 인식을 시키고 결국은 너를 시켜서 네 친구를 불러다가 약 먹이고 살해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계속 인식을 수사기관에서 시켜요. 예. 그래서 아마 이양 같은 경우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죄상을 정난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김 교수님 예. 지금 이 양이 재판에 들어서면서 아빠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는 이 점이 이 양이 완전히 마음을 돌아섰다. 이제 현실 감각을 완벽히 익혔다라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애증입니다. 일단은 애증인가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를 죽인 사람, 엄마가 죽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을 범죄 행위의 어떤 그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사람.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라는 사람, 그 더더군다나 같은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동병상련의 관계, 그다음에 엄마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한 그 아빠, 뭐 이런 거 등등이 복합하게 이제 그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외면을 하죠. 예.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범죄 심리 전문가도 이 양의 심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위계나 위력이 이제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위가 이제 절대적이었던 아버지의 지시에 반대를 하거나 반격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위치였던 걸로 보여요.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리적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구치소에서 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실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이제 차례로 들어보니까 뭐 다 어느 정도 네, 이해는 네. 되는데 김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모르는 이영학의 만행과 여러 가지 또 밝혀지지 않은 여죄들도 딸의 목소리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딸이 자진해서 아버지의 다른 숨겨진 범죄를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이영학의 다른 여죄 사실, 다른 범죄를 발견하고 물어본다면 성실히 답변할 가능성은 있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구속돼 있다. 오늘 이제 아마 그 보석으로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씨요. 네.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영학이가 박 씨한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다른 저 여죄가 있다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박 씨라는 인물이 아직 뭐 저희가 갑자기 오랜만에 들어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인 잔혹한 성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픽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김복준 교수님, 예. 이 딸 이모 양이 그러니까 뭐 강아지 6마리 그런 것도 그렇고 아빠에게 맞을까봐 가장 두려웠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요, 이건 뭐 본인도 이영학 본인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아내와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어떤 둔기로 살해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딸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아빠. 사실 내 앞에서 어떤 동물을 살해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심정적으로 엄청난 위협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공포,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버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무서운 아빠한테 내가 어떠한 그 어떤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요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거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가담했으므로 형량에서 참작을 해달라,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겠지만 과거 이 양은 아버지의 범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과거 이 양의 모습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점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예, 양 변호사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이양을 봤던 프로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와 이양의 애착 관계는 정말 남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 나를 공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착을 보이면서 감싸주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분리가 돼서 어느 정도 조금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중화가 된다 그럴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본심을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양 역시도 아빠와 떨어져서 이제 변호인과 얘기를 하고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느끼면서 현실 감각을 조금 되찾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보자면 변호인도 사실은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서 아빠로 인해서 사실은 강압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이 양이 지금 이 쥐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조금은 감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설득과 또 이 양이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조금 부연하면요.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공생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는 딸의 심경 변화 말고도 다소 충격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이영학이 이제 살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딸 휴대전화를 뒤져서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딸 친구 사진을 쭉 검색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내 아내와 비슷한 사람 얘를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소름이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그러니까 딸에게 얘기를 해서 친구를 데려오라라고 할 때도 처음에 엄마 역할을 너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맞아요. 역할을 할 친구를 좀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영학이 얼마나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SNS 이제 메신저에 그 프로필 사진 설정해 놓은 것을 보고 쭉 보다가 이제 얼굴을 보고 그 피해자를 골랐다는 게 굉장히 재질이 나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에 와서야 뭐 자백을 하고 본인이 법원에서 뭐 죄를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뭐 그거 역시도 뭐 법원에서 참작은 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속속이 다 알고 나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그 시각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이렇게 피해자를 검색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딸한테 어떤 거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듣고 보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일반인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영학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영학이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아내 뭐 억울한 뭐 또 뭐 딸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영학이는 이 딸과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돈벌이의 수단이었어요. 딸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아내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 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가족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면 아내를 성매매 시키거나 혹은 딸을 범죄에 끌어들여 가지고 범행의 대상을 찾는 도구로 쓰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학이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 변호사님 당초 오늘 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기로 했는데 도피. 범인 예, 도피요. 그 이영학이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빌려주고 방을 얻어줬던 사람이 지금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오늘 그 보석으로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영학이가 신경 써야 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빠의 폭력성, 이영학의 사선 변호를 맡았던 김윤호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채널A 뉴스특급 제작진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놀림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방어 체계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복수할 생각을 항상 좀 딸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도 이영학과 자기 딸이 유전적인 같은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게 좀 심하지 않았나. 오로지 머릿속에는 지금 딸 생각밖에 없었고 내가 이제 딸까지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하고요. 앞으로는 평생 딸을 못 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영학의 이제 사선 변호를 맡았던 분의 증언인데 예. 앞서 저희가 왜 강아지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 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방어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갖춰졌던 부분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영학은 오로지 딸 생각뿐이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영학이 과거부터 희귀병 때문에 놀림을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 체계가 아주 좀 예민하게 형성이 됐고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복수심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영학이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그 어떤 잔인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딸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아버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딸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애착을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영학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타인을 다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데 그 이기성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타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데, 나라는 범주 안에 딸은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딸은 인간의 본능으로 따져봐도 어떤 자식은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이고, 예. 또 이 경우에는 남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자기 유전자도 공유가, 그 희귀병도 공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학이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애착,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이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영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이용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이 낚싯배 사고 수사 결과 오전 얘기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움직이는 소식 가운데 아마 이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천히 이영학 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양지인 변호사님. 네. 이영학과 딸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났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좀 덤덤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이 이제 범행을 사실 상당 부분 많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대면대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같이 이제 피고인석에 앉게 되면 옆에 앉거나 뭐 한 자리 띄어서 앉거나, 아니면 지금 둘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도 있는데, 예. 법정에서 보인 모습에 따르면 둘이 뭐 눈도 전혀 마주치지 않고요. 그리고 딸 역시나 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쳐다본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아예 정말 서로 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정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아버지는 증인석에, 딸은 피고인석에 참 기구한 운명의 모녀였는데, 어쨌든 이 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평소에 본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예, 그 딸은 왜 자신이 아버지의 지시를, 그렇게 황당한 지시를 순순히 따랐느냐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고, 특히 아버지한테 가방으로 맞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또 맞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건데, 이영학은 아니다. 폭행은 거의 하지 않았고, 물론 때린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폭언 정도 했을 뿐이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강아지 6마리를 한꺼번에 망치로 이렇게 살해한 적이 있다고,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엄마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딸이 더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특별히 뭐 때린다고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 얘기를 순순히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뭐 폭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지만, 설사 폭행이 비교적 뭐 많은 횟수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어렸을 때부터 폭언만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하는 모습만 곁에서 지켜봐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조종을 당할 수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새삼 또 이영학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은 강아지 6마리를 한꺼번에 망치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게요. 정말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